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구텐탁. 오랜만에 독일어로 인사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구텐탁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아침에 예도는 산책을 하면서 도서관으로 가는 길인데, 악마의 유혹과 미학이라는 엄청난 제목이죠. 악마의 유혹, 선악과와 미학, 뭐 이렇게 나가야 될지, 아니면 악마의 유혹과 미학 이래 나가야 될지, 상당히 재미있는 주제를 갖고 예도가 이 아침에 강좌를 열겠습니다. 미학은 사실 철학에서 주로 플라톤이 그 형상을 이야기하면서 미학이 고대로부터 철학에서 다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진료, 사물, 진료라 그러면 또 어렵지. 사물은 모든 모양을 갖고 있죠. 근데 이 모양은 내용을 갖고 있으며, 내용은 문제가 뭐예요? 플라톤한테서 문제는 내용 속에 그 시간이 지나면 내용이 사라지잖아. 그죠? 죽어버리든지. 인간도 그렇잖아. 이 세계의 모든 피조물들은 시간이 지나면 낡아 빠집니다. 그죠? 시간을 부패하고 썩고, 그래서 인간은 이런 거랑은 다르죠. 인간은 늙어가면서 더 영혼이 좋게 늙어가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늙어가면서 추태를 부리는 인간도 있죠. 그래서 인간은 더 추악할 수도 있고 더 아름다울 수가 있습니다. 그죠?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감각의 위대한 선물이겠죠. 신이 준. 그래서 모든 이 세계의 사물은 사라지고 그 다음에 또 시간에 의해서 변질되고 죽어버리는 것. 그래서 플라톤은 이러한 어떤 그 진료의 특징을 에이도스, 형상이라는 것으로 말하면서, 형상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그 다음에 모든 이 사물의 변화에 구애를 받지 않고 그 모양은 영원히 지속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 세계의 모든 사물, 나무가 있다고 합시다. 나무에 대한 형상은 변하지 않고 영원하다는 거죠. 이것은 인간의 인식과 관련되는 거예요. 그러니 미학은 이미 플라톤 때부터 이미 뭐죠? 인간의 인식과 연관지어져서 설명되고 있다. 그러니까 인식론적으로 미라 그러는 거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인식론적으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형상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형상. 그거는 진선, 미를 함께 함축해서 표현하는 건데, 형상은 진리라. 에이도스고, 그 다음에 변하지 않는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영원한 것이고, 또 그 아름다움에 대한 형상에 대한 것들은
영원한 진리를 표현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러한 형상 개념이 이 에이도스를 인식하는 것을 그리스어는 노에인이라 그럽니다. 누스에서 나오는 거예요. 신적 이성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런 형상을 인식하는 것을 노예인, 누스, 신적 이성에 의해서 파악한다라고 말을 했고 이건 철학자가 파악할 수 있다 그랬어.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이거 말고 이 세계는 뭐예요? 플라톤한테서 이 세계는 플라톤적으로 보면은 복사물입니다. 그러니까 원형은 어디에 있어? 하늘에 있는 거죠. 원형은 하늘에 있고 이 세계는 복사물이라는 거예요. 이 복사물을 예술가들이 그리고 노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은 이런 인식, 그러니까 이 복사물을 또 복사해서 인식으로 이야기하는 이것을 아이스테스타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노예인과 아이스테스타이는 두 개가 갈라지는 인식론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복사를 인식하는 거를 플라톤은 자기의 어떤 그 작품에서 그게 바로 예술가의 미학적인 인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복사를 인식하는 것 말고 원본을 인식하는 것을 플라톤은 노예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노예인과 아이스테스타이는 완전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스테스타이라고 하는 것도 인식론적 개념인 거죠. 복사를 인식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미학이 나온 거야, 여러분. 이해가 돼? 여기서 서구 미학은 여기에서 영어의 에스세틱이라든지 그 다음에 독일어의 에스테틱이라든지 불어도 동일합니다. 라틴어, 그리스 계열에서 나온 이 인식론적인 복사물을 감각을 인식하는, 이해가 돼? 이게 바로 미학의 근원이었다라는 거예요. 서구 역사에서. 참, 그래서 플라톤은 국가에서 예술가들을 쫓아냅니다. 그죠? 이들이 오면 국가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이들이 오는 곳에는 어떤 그 철학자들의 노예인이 파괴된다고 본 거예요. 노예인은 명상적인 진리를 인식하고 그럼으로써 이 세계 안에서 신적인 형상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엄청나게 위대한 높은 계열의 인식 개념이라고 한다면 아이스테스타인은 그냥 감각적인 겁니다. 감각적 인식, 복사를 인식할 수 있는, 원본이 아니라 복사의 복사물을 인식하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학은 플라톤에 의해서 철학자에 의해서 밀려나게 되는 그런 운명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철학에서 말하는 그러한 미학은 이런 방식으로 출발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이러한 미학은 복사의 복사, 그러면서 국가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많은 사람들을 유혹해서 그 국가를 전복시킬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예술가들은 밀려나게 됩니다. 여기서 예술가는 시인, 그림 그리는 사람은 오늘날 예술가라 그러는데
아니요. 서양에서는 건축가도 예술가고, 우리나라도 그런데 개념은 그렇게 안 잡혀 있습니다. 일반인들한테서. 그러니까, 원예를 하는 사람도 예술가고, 건축가, 그 다음에 문학가, 시인, 또, 농장이 아니라 화단을 가꾸는, 화단이 아니고 뭐라 그래요? 그 화원 같은 거. 그런 사람도 원예가죠. 그런 사람도 예술가고, 시인도 예술가고, 뭐 다 예술가였다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리고 음유시인 있죠. 음유시인. 노래를 하면서 그 다음에 시를 읊는 이런 음유시인도 예술가였어. 그러니까 플라톤은 이 국가에서 이자들은 국가의 변경으로, 폴리스의 변경으로 몰아내야 되고, 이 이데아의 세계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이 국가 안에서의 형상을 볼 수 있는 노예인을 오염시킨다고 봤다라는 거예요. 올바른 국가의 형상은 오로지 철학자에 의해서만 인식되는 건데, 이것은 예술가들에 의해서 감각화됨으로써 국가의 질서가 파괴되고 법을 어기고, 그 다음에 모든 국가에서 필요한 모든 자들을 일하는 자들까지도 유혹해서 일도 못하게 만들고, 그들을 유혹하는 선악과와 같은 존재다, 이렇게 봤다라는 거예요. 이래 되면서 예술가는 플라톤한테서 똥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떻게 돼? 이 형상 이론을 이 세계 안으로 갖고 오면서 이 이데아의 어떤 에이도스를 세계 안에 갖고 오면서 이 세계 안에서의 어떤 진리를 이야기하게 되니까, 아리스토텔레스한테서는 예술가가 그렇게 플라톤에게서처럼 추방받아야 될 그런 존재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아리스토텔레스는 해석론이라든지 형이상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기의 다수의 작품들 속에서 이 예술가들을 어느 정도 대접을 해줍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은유를 이야기하고, 또 자기의 작품에서 시인들의 역할까지도, 비극 작품까지도 분석하잖아, 그죠? 이러면서 예술가의 위치는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학은 이때부터, 고대 때부터 이러한 어떤 그 순환을 겪으면서 그 사회 변경에서 사회를 어지럽히는 그러한 존재들로 변경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세가 되면서 예술가들은 어떻게 돼? 예술가들은 중세가 되면서 신을 그려야 되는 거야, 여러분. 신을 그려야 되고, 교회에 종속되게 되면서 예술은 어떤 귀족들의 어떤 놀이가 고대로부터 그렇겠죠. 예술가들은 귀족들과 결합되지 않으면 못 먹고 살았단 말이지. 그래서 언제나 귀족에 의존해서 귀족 문화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화가, 천민이라 그러면 그렇고, 귀족이 아닌 일반인들에게 예술은 하나의 사치였다. 맞죠? 밥 먹고 살기도 힘든데 노예가 언제 미를 생각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이 세계 안에서의 그런 걸 어떻게 추구했겠냐고, 고대에. 그런 놈은 미친놈이든 시대에 반하는 놈이든
있긴 있었겠지만 어쨌든 역사는 그런 귀족들과 더불어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플라톤의 어떤 그 염려와는 다르게 예술은 인간이 가는 곳마다 발전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모든 미학적 인식을 갖고 있고 인간의 본능이고 그것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최고의 문화적 가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떤 사태를 형상으로 그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인식이거든요. 그 인식은 형상을 그리는 거예요. 맞죠? 에이도스라고. 이거는 후설이 얘기하기 전에 이미 플라톤이 이야기한 겁니다. 인식은 형상을 잡아내는 겁니다. 형상을 잡아내는 게 인식이라 그러면 여러분 그 인식은 이미 미학적이라는 거예요. 맞죠? 인간은 다 예술가입니다. 이미 이 세계를 보는 그 자체가 이미 인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체는 미학적인 이 세계를 그리잖아요. 도스토예프스키도 미학의 어떤 그 미의 세계 이 세계는 미에 의해서 파괴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 미학의 세계를 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중세도 기존 질서가 교회로 넘어가잖아요. 국가가 교회로 넘어가면서 교회 예술이 그냥 음악이든 심지어 미술이든 모든 것이 다 교회 중심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서구는. 그러면서 주제가 그리스도의 고난이 주로 주제였고, 가끔 이제 가론 유다는 혼자 그리기보다는 뭐 사단의 새끼처럼 그런 방식으로 예술가들에 의해서 그려지게 되었고, 예술가들은 심지어 교회에서 자기들의 어떤 그 그림이 인정을 받고 교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도사들이라든지 또 신부들에 의해서 성직자들에 의해서 발탁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게 중세의 예술이었어요. 그러니까 중세의 예술은 어떤 신적인 것과도 연관되게 되고, 그러한 하느님의 어떤 그러한 아들의 성스러움을 그리기도 하고, 또 주로 높은 곳에 계시는 그러한 신적인 어떤 예술을 그리스도상으로 신격화하는 이런 것들, 삼위일체도 또 그리기도 하고, 그죠? 다양한 방식으로 예술가들은 그리스도를 주제로 하여 그림을 그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계몽주의가 지나면서 혁명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계몽주의가 지나면서 예술은 국가와 귀족 계급으로부터 점점 분리하게 돼요. 그래서 모든 문학 작품들은 서구 사회에서는 주로 주제가 인간의 일상적인 것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일상 안에서의 아름다움, 또 귀족 문화에서 발달한 그런 것들도 주제가 되긴 됐겠죠. 그러나 계몽주의 이후가 되면서 서구의 미학은 철저하게 인간의 어떤 그 하층민들의 관심사도 이제는 주제가 되면서 미학의 어떤 그 높은 또 다른 어떤 시대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때 16, 17세기가 되면서 특히 프랑스 문학에서 계몽주의를 통하여 취향의 문제가 언급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칸트가 독일에서
케니스베르그에서만 살았던 이 인간이 그때는 신문도 뭐 이런 것도 많이 발달도 안 했을 거 아니야. 오늘날처럼 있긴 있었어도 독일은 좀 폐쇄적인 국가였잖아요. 아무리 계몽주의가 발달했던 시대라도. 그런데 그가 케니스베르그를 거의 벗어나지 않는 철학자였다는 건 여러분들이 나보다 더 잘 안다고요. 그런 철학자가 어떻게 취향을 주제로 미학을 이야기할 수 있었는지, 이것은 100% 프랑스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이미 알고 있었고 시대의 어떤 그 미학적 취향 주제를 기가 막히게 꿰뚫고 있었다라는 것, 상당히 놀라운 어떤 통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때부터 참으로 중세의 어떤 그러한 미학은 주로 주제가 뭐였어요, 여러분? 주제가 승리고, 어떤 그 신의 승리, 그 다음에 어떤 그 신과 인간의 관계의 아름다움, 이런 걸 노래했단 말이야. 고대에서, 그리스 시대의 예술은 또 달랐겠죠.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 시대를 벗어나 로마 시대는 기독교에 의해서 잡아먹히잖아. 모든 문화가. 그러면서 크리스천아이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기독교화 되면서 이 세계가, 서구 세계가 이제 중세로 넘어오면서는 모든 예술은 그렇게 변하게 됐습니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리스 시대는 미학이 인간의 잔인함을 다루었습니다. 인간의 잔인함, 인간의 욕망. 여러분들 누구야? 문학가들 중에서 있잖아. 오디세이라든지 한번 읽어봐요. 인간의 복수, 잔인함, 전쟁 이야기, 이런 게 주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중세를 거치면서 성스러움을 표현하는 이런 것들이 예술, 교회 미학이 지배하게 됐어. 근데 이건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엄청납니다. 여러분들이 유럽을 다녀보면 그 중세 때 교회에 그려진 벽화라든지 뭐 소피아 성당부터 해갖고 터키에 있는 특히 동방종교 그리스 쪽에 있는 이 예술은 정말 이 서구와는 또 다른 어떤 매력이 있었단 말이지. 그죠? 대단한 그런 어떤 미술의 발전이 기독교와 더불어서 나타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다고. 서구 어디를 가도 교회라든지 모든 문화유산들은 교회와 연관이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이슬람이 정복하면 그놈들도 또 다른 예술이 있겠죠. 이슬람도. 그러니까 오히려 그리스 쪽에서의 어떤 그 문학 작품이라든지 미학의 세계는 오히려 인간에 대한 어떤 그런 근본적인 악과 또 잔인함, 이런 것들을 주제로 해서 다뤘다니까요. 그 기독교화 되면서 이런 것들이 변경화된다고. 오히려 기독교의 승리나 찬양이나 그리스도의 재림이나 또 어떤 그 부활이나 이런 것들이 주제가 돼갖고 그리스도의 어떤 이 형상들을 수없이 많은 그런 그림들이 나타나잖아. 그죠? 미켈란젤로도 그렇고. 근데 초기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계몽주의가 사단이야.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은 또다시 그리스 쪽으로 돌아가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인간화된다고, 다시. 그러니까 탈신학화되면서 인간화되는 예술이 발달하게 되고, 이걸 토대로 하여서 바로크 예술이라든지 또 뭐야, 고딕이 그런 것들을 통하여 표현됐던 중세의 그런 예술들은
또 다시 계몽주의를 통하여 이제는 인간이 해방돼 버려. 그러니까 인간은 신과 관계가 없이 인간은 오히려 자기 자신의 어떤 삶의 자리를 스스로 차지하게 되는 그런 미학이 발달하게 돼요. 이때 들어오는 게 악마입니다. 악마. 여러분, 사실은 중세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중세에도 이미 악마와 악마는 예술가들을 악마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없었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 악마는 언제나 예술가들의 주제가 되었다는 거야. 그게 종교적인 시대였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16, 17세기로 오면서 취향의 발달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 독일어로 게슈막이라 그래. 여러분, 취향이 뭐야? 취향은 이런 겁니다. 그림을 보고 이 그림이 맛이 좋다, 이런 맛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서도 테이스트는 맛보다란 뜻이 있잖아. 취향은 맛입니다. 맛. 독일어도 동일의 뜻이 게슈막, 맛이야. 그러니까 그림을 보고 이 그림은 아주 맛있게 생겼다, 아주 맛나게 그림이 그려졌구나, 이런 방식으로 부르주아들, 시민 계급들, 계몽주의를 통하여 형성되어 왔던 시민 계급들에 의해서 취향이 발달하게 된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예술가들은 관람자들의 취향에 맞춰서 그림을 그려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이해가 돼요? 옛날에는 관람자에 맞추는 건 맞지만 교회가 그걸 중재했습니다. 그림 그리는 거를. 그래서 화가들이 인정을 받으면 상담을 누구랑 했는가 하면 심지어 교황의 어떤 그러한 교황과 직접 대화하기도 하고, 또 예술가들이 최소한 그 교회를 담당하고 있었던 성직자와 대화를 하면서 그림을 그렸단 말이죠. 맞지? 그러면 관람자를 직접 생각하기보다는 성직자 위주의, 여러분 생각을 해봐, 중세를. 그러니까 성직자들이, 민중은 민중은 그냥 돌대가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중들은 그냥 성직자가 말씀을 해서, 그 라틴어잖아 다. 그러니까 루터가 라틴어를 독일어로 번역하면서 르네상스와 같이 가는 혁명이 일어났던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취향을 가진 인간이 나타난 거는 중세 때는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성직자 계급이 그걸 다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좋은 취향은 민중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각 시대마다 취향의 어떤 그 높이와 낮이는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걸 니체가 가르쳐 줬잖아. 시대가 결정하는. 그래서 푸코도 그걸 따라서 각 시대의 에피스테메가 따로 있다 그러잖아. 그죠? 그런데 계몽주의가 나오면서 이제 시민의식이 발달하니까 이 시민들은 귀족이 아니잖아요. 중산층이라고. 그러니까 귀족으로부터 중산층으로 이 미학적인 어떤 그러한 것이 옮겨가게 된다고. 옮겨가게 되는데, 중세에 금지되어 있었던, 여러분 그게 뭐야? 사랑이 뭐예요? 중세는
가늠한 여자는 그냥 돌로 쳐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사랑이 뭐, 이러면 낭만, 이런 건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야. 모르게 하다 걸리면 죽는 거지, 뭐. 그래서 스탕달의 적과 흑의 주제가 뭐야? 그 종교적인 법에 매이지 않고 그것으로부터 해방된, 불륜 관계를 노래한 거 아니야? 적과 흑이라 그러는 게 그런 게 주제입니다. 그 계몽주의의 사고는 가능하면 종교의 어떤 이런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거였다. 그때부터 이제는 미학의 세계에서도 이러한 관람자, 중산층의 어떤 입장에서 예술을 바라보는 그런 게 필요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취향이 발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문학가들이 이제는, 옛날에는 문학가들이 중세에는 그런 글을 써도 못 알아보는 거야. 누가 책을 읽을 놈이 있나? 이제는 계몽주의 시대가 되면서 이제는 달라지게 됐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취향의 개념이 나타났고, 이 취향은 관람자의 관점에서 이제는 예술 작품을 평가하는 그런 인식론입니다. 그게 바로 철학은 예술가의 관점에서 미학을 바라보는, 이런 거는 철학에서 다룰 수가 없는 게, 미학은 인간 전체의 인식을 얘기해야 철학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주제가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단지 그 이후에 예술가들의 삶의 어떤 이러한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예술가들의 입장에서 본 예술을 이야기했던 건 니체였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니체 이전에는 그걸 얘기하면 단지 바이오그래피로 이야기했지만, 니체만이 쿤스트피얼 퀴스틀러, 그러니까 쿤스트피얼 퀴스틀러라고 예술가들을 위한 예술을 이야기하기 전에는 계몽주의는 언제나 관람자의 취향에 맞춘 예술을 이야기했다라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칸트는 자기의 미학을 취미 판단이라 그랬다고. 취미 판단. 게슈막스 우어타일. 우어타일. 다스 우어타일 데스 게슈막스. 뭐 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취미 판단을 통하여 오성의 판단에 의해서 잡히지 않는 그런 공통 감각에 의해서 어떤 감정에 의해서도, 감각에 의해서도 쏠리지 않는 데스인터레시얼트한 그러한 미학적 인식이 바로 최고의 미를 볼 수 있는 인식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수도사적 인식이지. 그래서 칸트한테서는 이런 감각과 모든 감정의 쏠림, 감정의 쏠림이 뭐야? 욕망이지 뭐. 욕망에 쏠리지 않는 그러면서도 오성의 범주에 의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공통적인 신이 준 공통적인 게게벤, 그게 게게벤 폰 고트, 신에 의해서 주어진 그러한 뭐죠? 공통 감각에 의해서 쏠리지 않고 사태를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아름다움의 최고의 인식론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칸트는 어떻게 보면 프랑스에서 계몽주의적 일어났던 그러한 어떤 그 종교의 법으로부터 벗어나는 인간의 어떤
본래적인 그러한 자유를 이야기하는, 그래서 아름다운 사랑은 종교법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탕가. 여러분, 그게 모든 작품들은 그런 방식으로 인지하게 됐다. 그래서 모든 문학가와 예술가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부터는 중세의 어떤 그런 걸 벗어나 르네상스에 기초하여 인간의 본래성을, 어떻게 보면 프랑스의 이러한 계몽주의의 인간 해방은 르네상스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는 아니고, 프랑스는 종교를 계몽주의 때부터는 거부합니다. 프랑스의 어떤 그러한 미학은, 약간 언급하기도 하지만, 계몽주의의 특징은 그런 거예요. 프랑스는 상당히 레디컬했다고. 그러면서, 독일에서 괴테도 그렇고, 헤르도도 그렇고, 모든 대가들 있죠. 릴케도 그렇고, 그 다음에, 프랑스의 어떤 그런 작가들도 전부 다가 인간의 악을 노래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악마와 결혼하지 않으면 예술가가 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루소와 같이 자연 안에서 신적인 어떤 그러한 그 에덴 동산을 노래했던 루소와 같이 그러한 삶이 정말로 종교적이었던 그런 계몽주의 철학자조차도 자기 작품에서 인간의 욕망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선과 악을 갈라놓고 그림을 그렸던 시대에서 선과 악을 오히려 악마의 유혹, 악을 주제로 하여서 인간을 표현하기도 하고,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사단의 어떤 그러한 유혹이 주제가 됐다니까. 그때부터 여러분, 파우스트도 봐봐, 영혼을 판다 그러고, 도스토예프스키, 니체, 전부 다 계몽주의 이후의 모든 작가들은 주제가 사단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됐어? 그러니까 좋은 취향과 나쁜 취향을 판단하는 것은, 칸트는 철저히 종교적인 어떤 그런 미학으로 가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비판으로 니체가 나오잖아. 그런데 이것을 헤겔은 다른 방식으로 자기의 정신현상학에서 정신이라고 하는, 가이스트라고 하는 단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도는 헤겔을 내용을 다 외웁니다. 1차 자료를 두세 번을 읽었으니까 거기에 계몽주의가 나와요. 아우프클레룽이 나오고, 그 뒤에 인간의 자기 소외가 나와, 여러분. 소외가 나오고, 거기에서 정신이 어떤 방식으로 문화에서 소외되는지를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온다니까. 거기서 정신분열증에 걸린 19세기 부르주아 인간을 표현하고 있다니까, 여러분. 이제 모든 미학은 악마가 주체가 되어버립니다. 악마의 유혹을 표현하지 못하는 미학자는, 예술가는 예술가가 될 수가 없어, 이제는.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래서 악마의 광기를 체험한 자들을 예술가라 그랬다니까. 예술가는 시대를 앞서가는 자이기도 했지만, 그 시대를 앞서갈 때 심지어 욕망까지도 앞서가는 자들이어야 돼. 시대의 욕망까지도,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술가의 위대한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플라톤이 잘못 본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플라톤이 이 새끼들은 국가에서 쫓아내야 될 놈들이다 이러면서 예술가들을 국가의 변경에 세우잖아요. 그런데 국가의 변경에 세웠던 이 예술가들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국가의 변경에서 예술가들은 국가의 중심을 뒤흔들 수 있는 그런 혁명가로 봤다라는 거예요. 위험한 인물. 그 니체가 그러잖아. 나는 위험한 인물이다. 나는 국가뿐만 아니라 이 세계 문화를 형성하는 서구 모든 국가의 문화 심층을 분석해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내가 까발리겠다. 나는 위험한 인물이다. 심지어는 자라투스트라에 그럽니다. 나보다 더 위험한 인물이 있었던가. 참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여러분. 에케 호모에도 비슷한 표현들이 나오고, 물론 자라투스트라의 어떤 이름을 빌려서 하는 거지만은 나보다 더 위험한 인물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뭔 말이에요? 문명적으로 인간이 이러한 악마의 유혹이나 악마의 파토스를 이해할 수 있는 그 악마의 파토스를 중세가 억눌러 놨다 그러면 문화 속에서 억눌려진 악마의 파토스를 이제는 예술가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그것은 자유정신이 갖고 있는 거다. 이런 뜻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작가들이 인간 속에 있는 사단의 어떤 그런 악함을 노래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또 표현되어야 됐고, 그죠? 그래서 특히 문학 세계에서는 강렬하게 그런 것이 나타나게 됐고, 이로써 종교적 주제가 이제 점점 인간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자연이라든지, 그죠? 자연은 언제나 예술의 주제였죠. 그렇지만 이런 시대사적인 어떤 그러한 것을 벗어날 수는 없는 거지. 그래서 좋은 취향은 이미 나쁜 취향 이런 것들이 결정되어 있었고, 그 취향에 따라서 예술가들은 작품을 그리고 시를 쓸 수밖에 없었다라는, 특히 작품을 그리는 데 해당되겠죠. 그래서 그 좋은 취향은 나쁜 취향을 만들었고, 그 나쁜 취향을 구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미학적 판단에 의해서 가능하게 됐다는. 그것은 유럽의 문화와 같이 갔으며, 그것이 오히려 나중에는 데카당스를 낳는 19세기 말에 중엽 말에 데카당스를 낳는 그러한 어떤 계기로서 작동하게 됐다라는 거죠. 참 재미있는 주제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서양 미학은 이제 분열된 인간의 주체를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 세계 안에서의 인간의 어떤 그러한 그 어두움을 기가 막히게 표현하는 이런 작품들이 위대한 작품으로 미학적 판단으로 들어서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니체가 나오면서 좋은 취향은 오로지 예술가들만이 표현할 수 있는 거다. 이제 이렇게 또 간다고. 근데 이것은 계몽주의 안에서 나타난 서구 역사에서 어떻게 보면 뭐죠? 니체를 통하여 우리는 예술가들만의 고통과 예술가들의 파토스를 관람자의 미학적 취향에 적용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교훈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니체가 없으면 예술가는 그냥 죽어버리는 거야, 여러분. 철학에서, 미학에서는. 맞잖아요. 니체가 예술가들의 파토스를 살렸고, 또 관람자들과의 변증법적 관계 안에서 예술의 가치를 논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니체의 어떤 그러한 혁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서구 미학은
취미 판단으로 갔다가 그것이 데카당스가 일어나면서 저속한 취향이 문화의 어떤 그런 것의 주제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또다시 니체는 예술가들의 미학, 예술가들만이 알고 있는 파토스, 그 다음에 예술가들과 예술적 취향을 갖고 있는 그들을 위한 예술이 이 시대에는 오히려 필요하다, 이런 방식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하여 헤겔은 제가 볼 때 헤겔은 결코 순진하지 않습니다. 헤겔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야, 여러분. 헤겔은 최고의 진보주의자도 될 수 있고 최고의 보수주의자가 될 수 있어요. 헤겔은 가장 잔인한 철학을 이야기한 자이기도 하고 가장 아름다운 철학을 이야기한 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헤겔 철학은 모든 것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칸트와는 다르게 헤겔은 자기의 미학에서 예술가들을 철학자 아래로 위치시키지만, 그러나 이 예술이 바로 인간 세계의 존재를 결정하는, 그 다음에 존재와 무의 경계에서 존재를 결정하는 데에 시대의 주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가 돼요? 그 시대는 예술가가 형상으로 그려진 것들을 통하여 시대를 앞서가는 표상으로 그리면 그 표상을 개념으로 만드는 걸 철학자라고 봤다라는 거. 그런데 이런 어떤 미학의 토대를 벗어나서 헤겔의 작품들 곳곳에 우리는 미학적인 그러한 표현들을 밥 먹듯이 발견할 수 있어요. 정신현상학 안에만 해도 여러분, 쉐네 젤레라고, 쉐네 젤레는 아름다운 영혼이라는 뜻이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그의 정신현상학 안에서는 이미 계몽주의를 통하여 문화와 괴리된 인간, 그래서 악마가 이미 침투하여서 그 문화 속에서 정신분열증이 걸린 그 인간의 소외를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이것을 순수 문화, 순수 주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제가 얼마 전에 글을 쓴 곳에도 있지만, 그래서 예술은 16, 17세기로 오면서 이제는 중세를 벗어나서 예술은 이제 선악과를, 성과 악을 먹으라고 유혹하는 그런 사단의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성과 악의 분리를 없애버리는 그런 성과 악의 분리가 없는 선악과, 그죠? 그리고 이 선악과를 먹고 역사로 추방된 인간을 다시 한번 찬양하기도 하고, 다시 한번 추방된 그 인간을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그러한 자들이 예술가다. 그래서 악마와 결혼한 자들을 예술가로 부르기도 했다라는 거죠. 이제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어떤 그러한 무의식이라든지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그러한 모든 미학들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아침에 예도가 또 너무나 참신한, 계속 러시아에 빠져 있다가 예도가 미학에 대한 강좌를 열었습니다. 오늘 강좌의 제목은 악마와 미학적 악마? 뭐라 그래야 되나? 어쨌든 예도는 물러가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주스!